자, 우리 계속 문제를 보면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6번 보면은 산업발전법에서 제시한 체인사업의 한 유형이다. 자, 체인사업 하면 여러분들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확률이 높은 거는 프랜차이즈가 제일 많이 나와요. 일단 먼저 그걸 염두에 두시고요. 볼게요. 이때 해당하는 체인사업의 유형은 하고 나왔어요. 근데 지문을 보니까 답은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된지 보겠습니다. 자, 독자적인 상품. 자, 독자적이라는 건 뭐예요? 지금 나온 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나 혼자만이 독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품이나 브랜드를 얘기하는데, 이거나 또는 판매 및 경영 기법을 개발한 체인 본부. 아, 체인 본부. 본사라는 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일종의 지점 같은 거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상호, 판매 방법, 매장 운영 및 광고 방법을 결정한다. 그리고 가맹점으로 하여금 그 결정과 지도에 따라 운영하도록 하는 형태. 자, 그러면 일단 프랜차이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이 프랜차이즈라는 건 자, 이 체인 본부가 어떠한 상호나 상표를 개발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CU 같은 브랜드나 GS 같은 브랜드 또는 버거킹 같은 브랜드, 우리가 흔히 접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들은 어때요? 그걸 분명히 개발한 사람이 있어요. 그 개발한 사람이 뭐다? 체인 본부, 본사를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면 이들은 뭐예요? 본사에는 뭐라고 부른다? 프랜차이저라고 해요.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 상표랑 상호, 광고 방법까지 모두 다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뭐예요? 일종의 사용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즉 로열티를 지불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프랜차이즈예요. 이 둘 간의 뭐예요? 계약 관계로 인해서 유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프랜차이저는 프랜차이즈한테 뭐를 해줘요? 얘한테 각종 경영 지원. 그리고 광고. 자, 그리고 이제 제품 어떠한 재료 같은 게 있어요. 원재료. 뭐, 먹는 거라면 식재료가 되겠죠. 각종 재료. 기술. 노하우. 이것들을 전수해줍니다. 전수해주면서 프랜차이즈는 거기에 따라서 뭘 지불한다? 로열티를 지불합니다. 사용료를 지불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사업을 처음 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프랜차이즈를 많이 이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미 광고가 많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단 알고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우리 커피 같은 경우 뭐 있습니까? 뭐 스타벅스도 있고 커피빈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들이 있어요. 걔네들은 이미 카페벤에도 그렇지만 광고가 너무나 잘 돼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일단 그 브랜드를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커피보다는 거기서 많이 더 즐기고자 하는 거죠. 바로 이런 게 돼 있기 때문에 어때요? 처음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들이 경영 지원도 해주고 먹는 쪽이면 재료도 제공해주고 기술이나 어떤 경영 노하우를 다 제공해줘요. 여름, 겨울, 가을, 봄 이렇게. 자, 근데 이렇게 다 해주면 이들은 뭐예요? 로열티를 제공받습니다. 그래서 지점은 뭐예요? 문을 열고 닫고 그리고 금액만 계산하는 부분들만 담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지점에서는 프랜차이즈한테 뭘 하게 돼요? 상당히 의존하게 됩니다. 무슨 일이 터져도 프랜차이저 본사에서 해주겠지 라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프랜차이저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브랜드를 많이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지점들을 관리하려고 하면은 많은 인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돈도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어떠한 브랜드가 A 지점, B 지점이 있어요. C, D, E가 있어요.
평소에는 사업을 잘 영위하다가 어느 한 브랜드를 갖고 있는 동네에서 뭐 아르바이트생이 서비스가 불성실하다. 재료가 이상하게 들어갔다. 남이 먹다 버린 쓰레기를 재활용했다. 이렇게 해서 인식이 나빠지기 시작하면요. 똑같은 브랜드를 갖고 있는 다른 동네에 있는 그 지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쵸?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들은 모든 걸 의존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랜차이즈가 없으면 힘들게 됩니다. 그런 구조, 상당히 수직적인 구조가 되겠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대부분의 프랜차이즈는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프랜차이즈는 대놓고 나오는 문제도 있고 아니면 약간 말을 바꿔서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걸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프랜차이즈, 체인 사업하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올 수 있는 건 프랜차이즈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에 이제 17번 보면은 최근에 물류의 중요성이 증가한 이유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자, 이건 지문만 봐도 답이 나오는 건데, 자, 최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자, 유통이나 물류는요, 과학과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서 뭐가 다양해진다? 소비자의 니즈가 다양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반영을 해줘야 돼요.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많이 생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소비자들이 원하고자 하는 제품의 구색을 맞춰서 조금씩 진열을 시켜놓고 만약에 필요에 의하거나 많이 사게 되면 그때 또 만들면 되는 거예요. 또는 있는 재고를 갖다 써도 되는 거죠. 이때 4번을 보시면 소품종 대량 생산의 증가. 자, 이게 지금 소품종 자, 이 부분은요. 기존 물류에서는 가능했습니다. 이때는 뭐 특별하게 어떤 니즈나 이런 것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근래에 들어서 또는 현대 들어서 어때요? 이렇게 안 되죠. 최근 트렌드예요. 소비자들이 어떠한 다양화된 식생활 또는 어떤 문화, 의견, 활동 등이 어때요? 상당히 많이 존중받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여러 다양한 품종들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많은 양을 처음부터 막 생산하진 않아요. 어차피 많이 생산해봤자 안 팔리면 다 재고가 되고 나중에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품종이 적었지만은 지금은 품종이 되게 다양해졌다. 이걸 하나 하더라도 이 분필도요. 지금 하나 들고 있지만 여러 가지 형태의 분필이 나오길 소비자들은 바란다는 거죠. 그냥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옛날 세대.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컬러, 기능성을 지닌 이런 분필 잡는 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즉 지금은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번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면은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수직적 유통 시스템은 하고 나왔습니다. 아, 수직적 유통 시스템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동일 자본이거나 공식적이다. 그리고 따로 어떻게 대놓고 만들어진 계약이 없다 하더라도 시장 점유율 높거나 이게 시장이에요. A기업이 있어요. A기업이 여기 사람들이 90%인데 이 90%를 모두 만약에 이 사람의 고객을 잡고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시장 점유율 90%예요. 이때 판매망이 넓은 제조업자 또는 유통업자가 경로 리더가 되거나 경로 구성을 지원하는 형태. 설령 어떠한 명문화되고 공식적인 조직이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만약에 많은 고객들을 갖고 있거나 또는 판매망이 되게 넓어요. 그물처럼 막 퍼져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돈을 많이 벌게 해줄 수 있어요.
이런 제조업자나 또는 중간 상등이 경로 리더, 경로상에서 힘을 갖는 거예요. 파워를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원들을 지원해주는, 뒤에서 지원해주는 형태는 뭐냐? 바로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 중에는 관리예요. 리더형이 아닙니다. 보면은 그 구성원들이 있어요. 그게 제조업자, 도매상, 소매상 이렇게 쫙 있는데 여기서 가장 규모가 크거나 또는 이 시장에 대해서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만약 내가 제조업자야. 근데 제조업자가 거의 리더야. 그러면 중간 상대한테 뭔가 영향력을 끼치겠죠. 이때 여기서 제조업자가 중간 상대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는 활동을 해라. 수송이나 보관 활동을 해라. 라고 지시를 해요. 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씩 다 들어가진 않지만 뒤에서 배경을 봐주는 거예요. 컨트롤 해주는 거예요. 컨트롤. 해주는 게 바로 뒤에서 이제 매니지먼트의 개념이 관리형 VMS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19번. 종업원에 대한 평가와 피드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문제 한두 문제 꼭 나옵니다. 과목별로. 한번 보면은 평가 자체는 종업원의 직속 관리자가 하는 것보다 인력관리 부서의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보면은 인사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인사팀이 어떠한 우리가 수직적인 상승이나 승진이나 이동에 대해서 다 관할을 하고 있어요. 관할을 하고 있는데 보면은 자, 평가를 할 때는 이게 말이 어폐가 있는 게 내가 종업원이 있어요. 종업원이 있으면은 이제 그 위에 누가 있겠어요? 팀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또는 과장이나 소속된 부서의 부장이 있을 겁니다. 이들 같은 경우는 조직원의 어떠한 서류상의 내용을 통해서 평가를 하지만 팀장이나 과장이나 부장들, 직속 상사들은 어때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 대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이 사람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갖고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인력관리의 부서의 직원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직속 상사 또는 관리자가 담당하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회사 생활 하시거나 조직 생활 하시면 제일 잘 알 겁니다. 인사관리자는 우리를 다 알 수가 없어요. 서류상에 나를 알고 있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같이 일을 하면서 부유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하고 해서 같이 한솥밥 먹으면서 일을 하는 나의 직속 상사가 나에 대해서 가장 평가를 하는 게 가장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번, 공식적 평가와 비공식적 평가를 함께 한다. 어떤 한쪽만 기울일 수 없어요. 공식적인 건 어떤 전통적인 조직이거든요. 겉으로 드러나는. 하지만 비공식적인 평가는 뭐예요? 어떤 커뮤니케이션이나 또는 동호회 활동을 통해서 형성되는 그들을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한쪽만 기울일 수 없다라는 거죠. 같이 한 번에 같이 이용하는 게 좋고요. 종업원들은 평가 방식에 대해 알고 있을 때 진정한 의미의 평가를 여긴다. 그렇죠. 만약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평가됐는지 몰라. 숨겨져 있어. 베일에 쌓여져 있으면 내가 여기에 불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평가를 통한 피드백은 종업원의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내가 올해는 이렇게밖에 못했지만은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5번, 편견을 갖고 판단하지 않도록 오류를 줄이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된다. 자, 사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편견을 갖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후광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람의 첫인상이 좋으면 그것이 나중에 설령 그 사람이 입사를 해서 일이 잘못됐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평가하는 거야. 예를 들면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을 면접을 봤어요. 그래서 둘 다 채용을 했어. 근데 이 사람은 첫인상부터 너무 좋았어, A는. 근데 B는 좀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채용이 됐어. 근데 일을 하다가 신입사원일 때 둘 다 실수를 했어요.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내가 받았던 직원인데 참 열심히 일을 잘했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래 처음이가 그럴 수도 있어 하고 넘어가게 돼요. 다음부터 열심히 해. 하지만 B는 내가 싫어했어.
그렇지도 뽑기 싫은데 그럼 그렇지. 정말 일 못하는구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냐. 라고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바로 이런 부분들, 이런 편견을 갖지 않고 해야 됩니다. 평가라는 건 객관적으로, 객관성을 유지해야 되죠. 객관성. 을 얘기합니다. 자, 20번 물류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왔어요. 자, 물류. 이제 이 채널에서 제조업자에서 중간상을 거쳐서 소비자한테까지 가는 단계에서 이제 중간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수송비는 제품의 밀도나 가치, 부패 가능성, 충격의 민감도 등의 영향을 받는다. 그렇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송비 같은 경우는 한번 써보면서 우리가 볼까요? 자, 수송비를 논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게, 그러면 운송수단이 무엇이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파이프라인 운송을 좀 빼겠습니다. 좀 약간 좀 열애를 시켜놓고 요 네 가지를 일반적으로 놓고 보는데, 자, 제품의 어떠한 특성이나 긴급성에 의해서 운송수단은 달라지게 돼요. 그렇죠? 근데 1번 같은 경우는 어떤 가치, 자, 가치라는 게 상당히 높아요. 그러면 이익을 낼 수 있는 가치가 높다. 그럼 빨리 이런 것들은 배송을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부패 가능성이 있다. 그럼 정말 이것도 빨리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충격의 민감도, 이거는 꼭 굳이 빨리 가야 될 필요는 없어. 그러면 전천후 운송수단인 철도를 이용해도 돼요. 특히 이제 민감도 이런 거에 높으면. 근데 부패 가능성이나 가치가 없다. 그러면 얘들은 어때요? 주로 항공 운송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수송비는 당연히 어때요? 어떠한 제품의 특성에 따라서 어떤 운송을 수단을 쓰게 될 건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영향을 받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선적되는 축적되는 제품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거리 내 단위당 운송비는 낮아진다. 자, 선적되는 제품이 양이 많아진다. 그러면 일단 양이 많은 것을 운송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예가 철도입니다. 물론 해상도 돼요. 많이 실을 수 있어요. 근데 철도에 놓고 봤을 때 거리 내의 단위당 운송비는 낮아진다. 자,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거리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대구나 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간다. 자, 철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물론 이제 그 거리 구간이 있어요. 거리 구간이 있지만은 얘들은 원거리 가면 갈수록 더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무래도 제품의 양이 어때요? 육상 운송은 주로 트럭을 이용해요. 그래서 제품의 양이 되게 한정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이거는 철도 운송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당연히 단위당 운송비는 낮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은 그렇게 제품량에 많이 영향을 받지는 않아요. 수송거리는 운송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수송거리 길수록 단위당 수송비는 낮아진다. 지금 했던 내용 똑같은 겁니다. 재고에 지리적 분산 정도가 낮기를 원하는 기업은 소수의 대형 배송센터를 건설한다. 그리고 각 센터에서 취급되는 품목의 수와 양을 확대할 것이다. 지리적 분산 정도가 낮기를 원하는 것, 즉 멀리 가지 않는 걸 얘기합니다. 최종 목적지가. 그런 기업들은 작은 수의 대형 배송센터를 건설한다. 멀지 않으면서. 그리고 각 센터에서 취급되는 품목의 양과 수를 확대해요. 근데 만약에 지리적 분산 정도가 넓어. 그럼 멀리 가는 거잖아. 그럼 당연히 어떻게 돼요? 품목의 수와 양을 줄이려고 하겠죠. 멀리 가니까. 바로 그거 얘기합니다. 5번. 수송비와 재고비는 비례관계다. 그래서 이들 합을 고려한 비용을 최소화시키고 서비스의 향상을 충족시키는 것은 중요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수송비는 재고비하고 비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얘들은 사실 반비례입니다. 수송비라는 건 뭐예요? 일단 내가 제품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일 때 들어가는 비용들이고, 제가 만약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갑니다.
자, 분명히 중간에 거점 도시들이 있을 겁니다. 그쵸?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뭐 대전도 있고요. 대구도 있어요. 자, 그럼 이렇게 가다가 제품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중간에 여기서 멈춰. 여기서 가는 제품도 있고 여기서 가는 제품이 내리는 제품이 있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내가 100에서 출발했지만 제품이 20% 떨어지고 20% 떨어져. 60%밖에 안 남아. 자, 이런 경우에 자, 수송비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재고비는 어때요? 여기서 말한 대로 비례관계라고 했죠. 그러면 여기가 100이 돼야 돼. 근데 아니죠. 중간중간 거점에서 제품이 떨어져 나가니까 어때요? 실질적으로 도착해서 팔리기까지 기다리는 동안은 양이 얼마 된다? 60%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미 반비례가 되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기업의 자금 조달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단기 자금 조달이라는 건 단기간에 자금을 빨리 우리가 빼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 신주 발행이라고 나왔어요. 자, 신주 발행 같은 경우는요. 얘네들은 지금 말하는 건 단기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장기 자금 조달 방법이에요. 자, 장기라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그 기간을 끌 수 있는 건 얘기겠죠. 근데 얘들은 사법에서 단기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이렇게 바로 고를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고요. 22는 지금 아직 여태까지 나왔던 내용은 아닌데 역시 처음 나오는 건데 이제 개념이 나왔어요. 아마 또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합니다.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소비자들이 오프라인 점포에서 마음에 드는 제품을 확인한다. 이때 실제 구매는 가격이 저렴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한다. 자, 선생님도 그런 경우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도 아마 그런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우리가 길 가다가 보면은 정장 한 벌에 오프라인 가게에서는 어때요? 한 50만 원 해요. 근데 오프에서 하지만 온라인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물론 입어볼 수 없다는 단점이 있어. 하지만은 사이즈나 모든 걸 다 놓고 봤을 때 절반 값이야. 또는 진짜 얼마 안 해. 확실히 저렴하다라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길 가다가 저걸 받았으니까 똑같은 걸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 이제 온라인으로 간다. 뭐 예를 들면 지마켓이나 옥션 가서 구매를 하는 거예요. 자, 바로 그건 뭐라고 하냐면 이제 쇼루밍이라고 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프라인 가게에서 어떤 내가 마음에 드는 점포에서 제품을 봤을 때 그걸 또 가지고 똑같은 거 모델을 검색해서 온라인이 더 저렴하니까 거기서 구매를 하는 행동들을 얘기하는 게 바로 쇼루밍이다. 일단은 아무래도 어때요?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똑같은 제품이지만 어때요? 가격 경쟁에서 일단 어때요? 훨씬 더 우위에 있죠. 똑같은 품질이긴 하지만은 여기서 이미 절반가를 치고 있어요. 자, 22번은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자, 23번 MWC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회원제 창고형 할인점이 갖는 특징으로 가장 오르는 것은 가장이에요. 그러면은 자, 얘들은 일단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회원제로 운영해요. 회원제로 일정 기간 동안 얼마 한 달에 회원이 회비가 10만 원이다. 그럼 이걸 내고 난 1년 동안 회원권을 가지고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여기는 회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요. 인테리어 이런 거 안 해요. 그리고 셀프 서비스예요. 들어가면은 무슨 공장이나 지하 건물 같아요. 그리고 얘들은 박스채 팔아요. 자, 인테리어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일단은 얘들 비용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셀프 서비스 쓰니까는 사람들을 쓸 필요 없으니까 인건비가 별로 안 들어가. 캐셔밖에 안 써요. 그리고 박스채 판매하는 거, 대량으로 판매해요. 박스 한 박스에 되게 양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회원제 창고를 가시면요. 이마트나 이런 데 비해서 더 저렴합니다. 그 양이 더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비용들이 안 나가는 걸 뭐예요? 대신 제품의 가격을 돌려주는 거예요. 제품 가격으로. 돌려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상당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런 회원제 창고형을 많이들 이용을 하죠. 자, 가장 옳은 것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원래는 할인점도 고객 서비스를 최대로 하는 게 맞아요. 고객 서비스는 되게 중요해. 하지만은 여기서는 지금 인테리어 안 하고
셀프 서비스. 즉, 고객 서비스 수준을 최소로 한다. 근데 최소로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제품 가격이나 이런 거 어때요?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결국 고객 서비스 수준으로 결과치는 이렇게 오는데 이들이 쇼핑할 수 있는 어떤 재미있는 공간이나 어떤 빛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약하다라는 거예요. 서비스 수준은 최소로 제공하지만 가격대는 되게 저렴하게 많은 대량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는 겁니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3번 같은 게 말을 좀 약간 바꿔갖고 틀리게 할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기억하고요. 25번 운송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나와 있는데요. 자, 물려하고도 같이 맞물려서 나오는 건데 얘네들은 자, 파이프라인의 경우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다. 이 특정 형태의 상품만을 수송하다. 자, 예를 들면 저거예요. 파이프라인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석유를 채출하는 송유관 같은 거 아마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사막 밑에 이게 묻어놓은 거 있어요. 그쵸? 바로 그런 형태인데 얘네는 어때요? 거기에는 어떤 정해진 상품 외에는 다른 것들은 넣을 수가 없다. 즉 예를 들면 석유나 원유 같은 것만 넣을 수 있어요. 어떤 특정 상품만 이동할 수가 있어요. 1번 맞죠? 항공수송은 부피가 작고 부패성이 높은 고가의 상품에 유용하다. 그쵸? 빨리 가야 되고 부피가 크면 안 돼요. 너무 크면 안 돼요. 중량의 제한을 받아요. 얘들은 하늘에 떠 있잖아. 그리고 빨리 상하거나 썩기 쉬운 제품인 경우, 특히 고가인 제품인 경우, 또는 뭐 이제 해외에서 들어오는 희귀한 동물들 이런 것들은 다 어때요? 다 타고 오죠. 비행기를. 자, 버디백은 트럭과 항공 운송을 결합한 방식이다. 자, 이제 결합 방식이 나오는데, 자, 트럭하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게 있을 거예요. 어떤 방식, 해상과 육상을 묶는 방식, 또는 항공과 육상을 묶는 방식을 말씀드렸고요. 트럭은 소량의 상품을 단거리 수송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쵸? 기차는 대량의 상품을 가지고 원거리 갈 때 더 효과적이에요. 멀리 갈수록 가격이 다운되지만, 트럭은요, 육상 운송은요, 아무래도 철도에 비해서 넣는 양은 적어요. 그리고 먼 거리일수록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얘들은 단거리인 경우에 가격이 더 저렴합니다. 자, 그리고 시험에 나오는 멘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피기백 방식이 나오는데요. 자, 피기백 방식을 보면은 얘들은 이제 여기서는 뭐 해상 운송과 트럭을 함께 수송하는 방식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그게 아니죠. 자, 얘네들 같은 경우는요, 철도와 도로 수송이에요. 철도 플러스 도로예요. 무슨 말이냐? 자, 얘네들은 피그, 영어로 하면 돼지예요. 돼지의 꼬리를 얘기합니다. 백, 뒤에 있는 거잖아. 돼지 뒤에 있는 게 뭐겠어요? 꼬리잖아요. 돼지 꼬리. 자, 이걸 얘기하는 건데, 여기 철로예요. 철로. 철로가 있는데, 자, 보면은 철로가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뭔가 제품을 이제 실어 오잖아요. 화물칸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야. 여기서 연결할 수 있는 D2D를 시켜야 돼요. 받는 사람의 문장까지 가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에 따르는 뭔가 트럭이 와서 딱 붙여야 돼요. 트럭이 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됩니다. 얘가 트럭. 얘는 철로고. 자, 그래서 얘와 얘를 플러스한 형태예요. 그럼 얘를 뭐예요? 돼지의 몸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얘를 돼지의 꼬리로 보는 거예요. 돼지의 엉덩이에 꼬리가 붙은 형태다. 그래서 피기백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네는 뭐다? 철도와 도로 운송이 혼합된 형태다. 어차피 D2D라는 게 솔직히 트럭만 가지고는 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해외로 가거나 또는 산골 오지에 가거나 할 때는 트럭만 갖고 갈 수는 없다는 거죠. 섬에 가거나 할 때. 다른 거 연결시켜야 되는데 특히 철도랑 도로 운송을 연결시켜야 되는 경우 철로에 트럭이 붙었다. 몸통이랑 꼬리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돼지 꼬리 모양이다라고 해서 피기백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해상과 트럭이 아니라 뭐예요? 철도와 도로 운송을 합한 형태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리더십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리더가 어떤 유형의 리더십을 갖고 있는지 측정하기 위해서 최소 선호 동료 설문지. 자, 최소 선호 동료 설문지를 개발한
상황 이론의 대표주자는 피들러예요. 자, 어차피 리더십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여러 가지 학자들 중에서 답은 5번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봐요. 최소 선호 동료.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동료들을 이제 선호하는 동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걸 하나의 설문지화 시키는 겁니다. 설문지화 시켜서 내가 이 사람 봤을 때 기분 좋다? 또 나쁘다? 불쾌하다? 짜증난다? 이런 식으로 나눠놓는 거야.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설문지 개발해갖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설문조사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발한 사람은 이제 피들러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모르겠다. 이게 최소 선호 동료 모르겠다. 그러면 이 멘트가 나왔으면 무조건 피들러를 여러분들이 유출을 하시면 문제 풀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자, 우리 이제 2016년 그 1회 1과목 유통물류 관리 기출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